통계 가르쳐주는 유튜버 승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군집화와 군집이란 무엇인지, 또 군집화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군집화란 무엇이냐? 어떤 개체나 대상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끼리 집단화한다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묶는다 이 말입니다. 군집화의 목적은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의 유사성은 높이고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차이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집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 데이터들이 중복 없는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지면 분할 군집화, 트리 구조로 내포된 군집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면 계층 군집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군집화라는 걸 하기 위해 군집이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군집이라고 하면 대충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군집이란 군집화를 통해 생성된 각각의 집단을 말합니다. 군집화를 했더니 군집이 두 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2 클러스터가 되는 거고, 4개로 이루어졌다 하면 4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군집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군집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K평균 군집화, 두 번째로 계층 군집화, 세 번째로 밀도 기반 군집화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K평균 군집화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군집의 개수, 즉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가 결정하고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업데이트하며 군집화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업데이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가, 즉 K의 개수를 정해야 합니다. 군집의 개수를 3개로 하겠다고 하면 K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점을 K의 개수만큼 무작위 선택합니다. 즉 우리는 군집을 3개로 정했으니 3개의 중심점을 뽑아야겠죠. 이 3개의 중심점은 전체 데이터 중 랜덤으로 선정되고, 이 중심점들이 초기 중심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또 초기 중심점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사람 하면서 처음 한 사람이 엄지를 치켜 올리죠. 그럼 친구들은 누구 중심으로 모이게 되나요? 바로 엄지를 치켜든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겠죠. 이것처럼 데이터가 군집화되려면 어느 점을 중심으로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초기 중심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초기 중심점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으로 결정된다.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삼각형으로 중심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은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할당되고 그룹화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처럼 초록색 중심점과 가까운 데이터들은 초록색 중심점으로 그룹화되고, 빨간색 중심점과 가까운 데이터들은 빨간색 중심점으로, 파란색 중심점과 가까운 데이터들은 파란색 중심점으로 그룹화됩니다. 같은 색의 데이터들끼리 평균값을 도출하고 그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옮깁니다. 여기서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만약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의 평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바로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곳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색깔 데이터들의 평균을 내서 그곳으로 중심점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제 평균값으로 중심점을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초록색 데이터들끼리의 평균값으로 초록색 중심점을 옮기고 빨간색 데이터들끼리의 평균값으로 빨간색 중심점을 옮기고 파란색 데이터들끼리의 평균값으로 파란색 중심점을 옮깁니다. 이전 그래프와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중심점은 데이터들의 중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중심점은 점점 군집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점이 군집들의 가장 중심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중심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군집화의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K-민즈 클러스터링을 분석할 때마다 중심점이 무작 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분석할 때마다 군집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초기 중심점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결과가 원하던 군집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초기 중심점이 적절하게 선정되지 않아 첫 번째 경우와 다른 우리가 원했던 군집이 형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중심점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군집 또한 다르게 결정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K-민즈 클러스터링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빨간색으로 색칠된 이상치들이 중심점으로 설정된다면 군집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군집화 전에 미리 이상치들을 제거하거나 K개 이상의 중심점을 뽑아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점들을 중심점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도와 거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 우리가 관측치들 간 비슷한 정도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비슷하다고 말하려면 외형이 닮았던가 혹은 성격이 닮았던가 아니면 음식 취향이 비슷하던가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관측치들 간 유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게 바로 거리 척도와 유사도 척도입니다. 이 척도들을 바탕으로 관측치들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룹화를 하는 거죠. 유사도는 클수록 데이터 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비유사도, 거리 측도는 가까울수록 데이터 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사도 척도에는 유클리디안, 맨하탄, 마할라노비스 거리 척도가 있고 유사도 척도에는 코사인, 자카드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n차원에서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데 만약 2차원이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들 간 유사하다고 여깁니다. 다음으로 맨하탄 거리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이지만 맨하탄 거리는 마치 도시에서 두 장소를 이동하듯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체의 차원이 큰 경우 유클리드 거리보단 맨하탄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하면 A는 C에 비해 B와 거리가 훨씬 더 작게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X축과 Y축은 서로 비례하게 증가하는 양의 상관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A와 C는 B보다 좀 더 데이터가 밀집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인 데이터의 분포나 분산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B를 C보다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들 간 상관성이 강하게 존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사도 척도의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실제 크롤링된 문서들을 구분할 때에는 문서에 포함된 의미나 주제를 고려하여 유사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문서에 들어있는 주요 단어들만 골라낸 후 전체 단어 목록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코사인 유사도는 방향성만 고려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크기의 값도 고려해야 한다면 좌표 거리도 같이 구해주어야 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크롤링된 문서 데이터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만약 A라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B라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집합을 봤을 때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이 두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 측면에서 볼 때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의 크기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자카드 유사도라고 합니다.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패턴 파악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군집 분석의 정의와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유사도와 비유사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떠한 척도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도와 비유사도의 측정 방법에 따라 적합한 군집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